안녕하세요. 자, 올해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상법은 뭐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총칙, 상횡이, 회사, 엄수표. 자, 올해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뭐 평이하게 출제됐다. 수험생들에게 불이탈을 안기는 그런 무지막지한 문제를 안 내고 그냥 기존의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칙 상위는 무난합니다. 예, 역시 조문 중심이죠. 자, 회사법도 무난하긴 한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죠. 설립등기사항. 그 다음에 예컨대 뭐 정관의 기재사항. 그 다음에 주식 청약서 기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험생들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해 가지고 상당히 답을 찾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 특례. 거의 수험생들이 그냥 놓치는 부분들이죠. 복잡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보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출제해 가지고 꼼꼼하게 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조금 난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판례 이런 것들, 최근 판례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변호사, 법무사 시험은 최근 판례를 엄청나게 내거든요. 거의 지문의 한 절반 정도를 한 5년 내 판례를 집중적으로 내는데 회계사 시험은 뭐 판례까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판례가 출제되지만 중요 판례들 그리고 꽤 시간이 오래된 판례들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씩 다 숙지했던 판례들을 했기 때문에 판례들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는 엄수표가 올해 마지막이었고, 자, 그 다음에 총칙상임 회사는 뭐 내년에도 출제되겠죠. 그런데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올해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실패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재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칙상임 회사를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역시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올해 시험 문제 봤으니까 나 이거 버릴 거야. 그리고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수님들은 중요한 거를 출제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반복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큰 틀을 한번 짜놓고 보겠습니다. 상인이 영업주라고도 부르죠. 지배인을 선임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한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1항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이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해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럼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점원 기타 사용인,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항은 맞는 것이고 2항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가 하면 지배인 행위라는 것이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업에 관한 행위인가는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판례예요. 판례입니다.
근데 뭐 간단한 판례죠. 그래서 영업에 관련된 것인가는 지배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다.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맞습니다. 3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보시면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인은 지배인을 사례하면서 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반했다. 선의 제3자에게는 그 제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 즉 지배인이 이 제한 범위를 넘어서 위반해서 행위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선의 제3자라는 것은 선의 무중과실의 제3자가 되겠죠. 됐습니다. 4. 표현 지배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자, 지배인이 아닌데 지배인이 아니에요. 그 자가 지배인이 아닌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표현 지배인이죠. 그러니까 이 상인이 표현 지배인에게 명칭 사용을 허락했다. 사용을 허락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이 표현 지배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선이라면 영업주는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걸 바로 표현 지배인 제도라고 그럽니다. 표현 지배인은 상법상 거래한 자를 위한 전형적인 외관주의죠. 외관주의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분명히 표현 지배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배인의 권한은 어때요? 지배인의 권한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 지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재판상 행위도 자, 그 다음에 재판 외의 행위도 역시 영업주가 책임을 지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관주의는 재판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표현 지배인의 행위에 대해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표현 지배인은 외관주의이기 때문에 재판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해서만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재판상 행위는 그렇지 않다. 명의 대여자 책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외관주의가 적용될 때는 재판 외의 행위만 적용되지 재판상 행위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항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그러니까 지배인을 선임했는데 이 지배인들이 공동 지배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 지배인의 권한은 언제 발생하느냐는 거죠. 상인이 지배인 또는 공동 지배인을 선임함으로써 지배인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상업 등기는 특별한 규정, 예컨대 회사 설립 등기라든가 회사 합병 등기 이런 걸 빼고는 일반적으로 대항 요건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미 지배인을 영업주가 선임함으로써 권한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5항을 다시 볼까요?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그 수인의 지배인은 선임 등기를 함으로써 지배인의 권한을 갖는다? 아니, 선임함으로써 권한을 갖고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5항이죠. 요 한 문제를 보시면 잘 보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기본 강의 들을 때 당연히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틀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5항. 이런 문제가 거의 40문제 중 30문제 이상입니다. 너무 지엽적이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이걸 나오면 내가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지문들이죠. 정답은 5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자, 경업금지 의무가 나왔다. 상업사용인은 지배인으로부터 선임됐죠. 그래서 지배인은 이 선임됐을 때 영업주에 대해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두 개나 나왔네요. 상업사용인이.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러면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영업주가 있습니다. 상인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용인을 선임했다. 사용인을 선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임한 영업주, 상인에 대해서 사용인은 경업피지 의무가 있습니다. 피지 의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사용인은 영업주로부터 선임돼서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겠죠. 거래 행위를 할 겁니다. 상대방과. 이때 우리는 직업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사용인은 사용인이라는 직을 영업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걸 바로 직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용인의 직책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상대방과. 이걸 업이라 부릅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직업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 어떤 상인의 사용인이고 사용인으로서 어떤 거래한다. 이걸 바로 직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인이 그러면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뭐냐? 이 거래와 경쟁이 되는 같은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하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경업을 했다 이렇게 부르죠. 이런 걸 하려면 반드시 영업주가 허락을 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경업금지 의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나 상인이 있다고 쳐요. 상인이 있다고 치면 다른 회사나 상인 밑에 가서 무한사원 또는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영업주 상인으로부터 선임돼서 상인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회사나 상인 밑에서 무한사원 이사나 사용인의 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겸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겸직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시 이것도 영업주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허락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이걸 바로 겸직 금지 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허락 없이 위반했다. 위반했다는 거죠. 위반했다는 말은 뭐예요? 허락을 받지 않고 거래를 했다. 이럴 때 바로 이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보시면 해고 사유가 되겠죠. 법을 위반한 거니까. 두 번째 보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입을 한다는 거죠. 만약 그 거래가 사용인이 자기 계산으로 했다. 그러면 영업주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고 제3대 계산을 했다. 여기서 계산을 했다는 말은 이제 자금을 냈다는 거죠. 자기 돈을 냈다. 또는 제3자의 계산을 했다. 다른 사람의 자금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입권 행사는 거래가 있으면 한 날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척기간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해고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개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입은 보통 형성권이라고 해서 사용인의 승낙은 따로 필요 없어요. 개입의 의사표시를 한 순간 거래가 자기 계산이다 영업주 계산, 제3자 계산이다 이득양도 청구 2주 1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뭐냐면 법률 공부는 항상 세 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죠. 이해가 안 되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암기. 수험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해를 시키는 건 이제 강사가 해야 될 임무죠. 수험생들에게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이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요거를 이해시키는 거죠. 그럼 수험생들이 해야 될 일이 암기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게 바로 압축입니다. 이해를 한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는 건 그건 천재가 아니면 못해요. 물론 수험생들 중에 천재도 있겠지만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냥 책만 보면 그냥 머릿속에 사진 박히듯이 그런 암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된 부분을 암기하려면 중간에 그 이해된 내용을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험생 스스로 해도 되고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강사가 일단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라. 근데 두 문자를 뽑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줄여서 암기하면 좀 암기가 쉬울 거다. 이런 거. 결국 끝에서 이제 암기는 수험생 자신이 해야 되겠지만 그 압축을 수험생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강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거래가 자기 계산을 했다, 영업주 계산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자 계산을 했다, 이익양도를 청구한다, 그 다음에 2주 1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워요. 자영 3, 2, 2, 1. 거래가 자기 계산이다, 영업주 계산, 제3자 계산이다, 이익양도 청구, 2주 1년 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종의 제가 예시를 드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 암기 방법을 터득해도 되고 압축법을 터득해도 되고 아니면은 강사가 이렇게 한번 외워봐라 하는 부분들을 듣고 그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자영 3, 2, 1 이런 식으로 줄여서 압축을 한 다음에 암기하면 되겠죠. 그냥 이걸 통째로 외우면 이게 외워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계산, 영업주 계산, 제3자 계산, 이익양도 청구, 2주 1년 행사한다. 그게 외워집니까? 그래서 자영 3, 2, 1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축을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백날 공부해봤자 시험 문제를 보면 봤는데 이런 느낌만 들죠. 봤는데 답을 딱 짚기가 애매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법상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뭐냐? 1항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허락을 받아야 영업불에 속하는 거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항 상업사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했을 때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 계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네요. 자기 계산, 영업주 계산 됐죠. 3항 상업사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일 때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해서 이로 인한 이익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을까요? 제3자의 계산으로 했다. 이익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좋네요. 자, 그런데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할 경우에 상업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세 개 다 된다니까요. 해고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개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독일법 개정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된다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나 개입권 행사 중 하나만 된다 그러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두 개 다 된다는 거죠. 4항 틀렸고 5항 상업사인에 대한 개입권은 영업주가 거래를 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서 말한다. 2주 1년이죠. 한 날로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쓰는 내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됐죠? 됐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은 꼭 압축을 해서 하면 자영 3일. 근데 보통 이쪽으로 시험 이걸 뒤집어내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바꿔서 내면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자기 계산, 이익양도 청구, 제3자 계산, 영업주 계산 이렇게 바꿔서 내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쉽게 냈네요. 비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와 개입권 행사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답은 4. 이런 문제는 틀리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3번 문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영업양도가 안 나오면 섭섭하죠. 영업양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는 뭐 나올 만한 부분에서 다 나왔어요. 아주 지엽적이고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분에서 나왔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그 중요한 질문들이죠. 자, 이거 설명하려면 사전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영업양도인이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상호도 같이 승계됩니다. 당연하죠. 상호는 영업과 함께 또는 영업을 폐지했을 때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양수인이 승계한 상호가 있습니다. 상호가 있죠. 승계한 상호를 양수인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양수인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아무 문제고
양도인의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번엔 양수인에게 변제를 한다. 이게 가능한 거냐는 말이죠. 가능한 거냐 이런 말이죠. 가능할 수가 있냐. 이건 나눠서 봐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이 그림을 한 엄청나게 그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원칙적인 경우와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뭐냐? 1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거네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제3자에 대해서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양수인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아니에요. 영업을 양도받은 사람일 뿐이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냐? 양수인도 책임을 져요. 이게 법학에서는 보통 채무 없는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채무자는 양도인이었죠. 그런데 양수인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양수인이 난 책임 못 지겠다. 면책에 등기를 하거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면책에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양수인이 책임이 없다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면책의 등기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상업등기는 원래 단독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단독으로 면책의 등기를 하거나 또는 면책의 통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통지해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요거. 그런데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제3자에게 통지할 때는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자, 이 지문을 보시면 양수인만 통지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면책에 통지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면책에 통지를 해야만 양수인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1항. 나머지 몇 과 가죠. 자, 2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양도인만 책임져요. 원칙은 양도인만 책임집니다. 양도인만 책임져요. 자, 그런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양수인이 만약에 나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죠. 채무인수를 광고하게 되면 내가 채무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죠. 광고하게 되면 양수인도 책임을 진다. 양수인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두 가지죠. 상호를 계속 사용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지는 경우,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해서 양수인도 책임을 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 양도인의 영업을이란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선이며 중대한 것이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할 때는 효력이 있다. 채무자 변제가 효력이 있냐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우선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계속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가 선의 무증가실로 변제했을 때 그때만 변제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아니 그럼 갚으면 그냥 당연히 변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채무자라면 원래 채권자는 양도인이거든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변제하면 그 변제 효력이 없죠. 다만 이걸 민법에서는 보통 비체 변제라고 하는데 다만 이럴 때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 채무자가 선의 무증가실이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래저래 유효다 됐고. 4.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을이란 제3자 채권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질 때 요거. 그리고 이것도 책임지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요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요 두 가지가 될 텐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2년의 경과하면서 말한다는 거죠. 자, 볼까요? 이때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연대 책임을 지는데 다만 책임의 기간은 달라요. 책임 기간은 언제까지야? 양도인은 영업 양도 후 또는 채무인실 광고 후 2년간 책임을 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인은 시효 기간 동안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인의 채무는 제척기간으로 바뀝니다.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기간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인의 책임기간은 오히려 짧아지고 양수인은 그냥 원래 시효기간, 보통 상사소멸시효는 5년이니까 양도인은 2년, 양수인은 5년간 책임진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됐습니다. 됐고, 자, 5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과 인접특별시 광역시군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르겠다. 양도인은 영업을 양도했죠. 더 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 되죠. 같은 영업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바로 경업피지의무. 이것도 경업피지의무라고 합니다. 양도한 영업과 같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떻게 하냐? 만약에 약정을 했다. 그러면 10년.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이 있으면 20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그리고 동일 또는 인접적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뭐라고 돼 있죠?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을 했다 그랬죠. 그럼 20년이죠. 약정이 없으면 10년. 있으면 20년. 동일 특별시 광역시군과 인접, 동일 지역과 그 다음에 인접 지역에서 인접특별시 광역시군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효력있다. 맞죠?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솔직히 이 문제 보면요, 출제자가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영업양도는 판례가 최근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교수님들이 그냥 회계사 수험생들은 상품 공부가 어렵겠구나. 회계나 세법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출제자분이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쉽게 낸 거지. 이거는 그냥 조문이잖아요. 조문. 그대로 조문이죠. 영업양도를 낼 때 그냥 과거에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5문항을 전부 다 판례로 낸 적도 실제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 교수님들이 수험생들을 봐주면서 문제를 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양도가 쉽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문제가 쉬운 것뿐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상법상 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상인 간의 매매? 상사 매매가 되겠네요. 지금 제가 문제를 한 문제 풀 때마다 칠판을 아주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가 뭐 5문항이 있으니까 그만큼만 공부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려면 그 밑에 사전 지식이 엄청나게 깔려야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보통 한 문제를 풀려면 한 50페이지 정도 분량을 봐야 돼요. 제가 압축해서 해설하면서 이렇게 그나마 압축해서 칠판에 정리해 드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요, 칠판에 적는 그 내용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통 한 문제당 상법, 또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문제 상법 같은 과목 같은 경우 한 문제당 30에서 50페이지 정도를 숙독을 해야 거기서 핵심을 뽑아낼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문제 같은 것도 대표적이죠. 4번 상법상 상인 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상사매매. 상사매매는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매수인의 수령거절이 하나 있고, 인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물건을 안 받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확정기 매매. 자,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 하자담보 책임. 이것도 판례 내려면 엄청 낼 수 있는데 하자담보 책임의 특징. 자, 그 다음에 4번째,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해제.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이걸 다 냈어요.
그래서 매수인의 수령 거절, 확정기 매매, 하자담보 책임의 특칙, 그 다음에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1항 확정기 매매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고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확정기 매매에서 이행기를 경고했다.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해제한 것으로 본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시다가 본다나 추정한다. 아시겠죠? 본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본다, 추정한다는 것은 소송 절차에서 입증 책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확정기 매매에서 이행기를 경고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자, 2항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할 수 없을 때 매도하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한다. 그리고 지체 없이 경매가 완료되면 통지를 발송하는 거죠. 매수인이 수령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최고하고 공탁을 하는 겁니다. 공탁이 어려우면 최고하고 그 다음에 경매하는 거죠. 그럼 경매했다고 또 알려줘야겠죠. 뭐, 야, 네가 안 받아가서 이거 경매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경매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경매하고 나면 이제 그 경매대금을 공탁하거나 또는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겠죠. 최고를 경매하기 전에도 하고 경매가 끝나도 하게 되는 거죠. 맞고 3항 특정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장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서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임에 관한 상법 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69조예요. 69조 하자담보 책임 특징인데 보통 암기할 때는 수, 검, 통, 육, 해관배라고 외우죠. 자, 무슨 말이냐? 목적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검사해야 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응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해서 통지해야만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감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매매 목적물을 수령하면 검사하고 통지하고 해야 되는 거죠. 목적물이 만약에 제작물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작물일 때는 요 69조를 적용할 거냐 이런 말이죠. 이래서 판례는 두 가지로 봐요. 만약에 그 제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창고에 있는 물건을 매매계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으면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바로 제작물 공급계약입니다. 제작물일 때, 대체물일 때는 이 69조를 적용한다고 해요. 다만 불대체물, 비대체물 뭐 여러 가지 불대체물일 때는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대체물에는 6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체물일 때만 69조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3항 특정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불대체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6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4항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6개월 내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만 69조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6이에요. 이거. 원래 목적물을 수령하면 바로 검사하고 통지해야만 해제, 감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즉시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럼 그래도 6개월 내 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즉시 발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6개월 내 발견해서 통지해야만 해제, 감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맞고. 자, 5항 상법 69조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이게 해가 바로 계약 해제입니다. 야, 그 물건은 내가 못 쓰겠다는 거죠. 물건에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했다. 해제할 때 매도인의 병으로 목적물을 보관하는 겁니다. 하거나 또는 공탁하거나 또는 이제 최고한의 법원을 허가받아서 경매해서 보관 또는 공탁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매도인의 병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까요? 상법 제69조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다. 69조가 이거예요. 69조에 따라서 요 해가 바로 계약 해제입니다. 69조에 따른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할 경우에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 공탁한다. 매도인의 비용으로 보관 또는 공탁하게 되는 겁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5번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합자조합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제도죠. 원래 익명조합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고 합자회사와 유사하긴 하지만 좀 더 자율성을 더 보장해 주는 거죠. 왜? 합자회사는 법인이고 합자조합은 그냥 조합인데 좀 더 법인보다는 좀 자율성을 보장해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 항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 계약을 할 때는 조합 계약이 바로 효력 요건이죠. 법정사항을 적고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4분의 3 아니 총조합원 이런 거야 뭐 쉬운 거죠. 총조합원의 기명날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4분의 3 이런 거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합은 원래 이제 민법에서 시작된 거죠. 조합은 보통 원칙이 전원이 하는 겁니다. 원칙이. 뭘 할 때 조합에서는 보통 원칙적으로 전원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많아요. 예외도 많은데 그래서 조합 계약을 체결할 때는 총조합원이 기명날이라거나 사명하는 겁니다. 2형 조합 계약에 다른 정황이 없으면 출자 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조합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경우 퇴사한다. 합자 조합은요 보세요. 합자 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무한 책임 조합원과 무한 책임 조합원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조합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조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 이렇게 있는데 이 무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합자회사는 어떨까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그 다음에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돼 있죠.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죠. 업무집행사원이 되고 절대로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합자조합이 합자회사보다는 유연성이 있죠. 그런데 이 합자회사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이 사망이나 또는 성년 후견 개시가 돼도 퇴사하지 않습니다. 퇴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어차피 유한책임사원은 업무 집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가 돼도 퇴사할 이유가 없죠. 요거를 여기다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 또는 성년 후견 개시가 돼도 퇴사되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 이항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자 가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문이 퇴사된다 안 한다 그런 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요 규정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은 사망이나 성년 후견 개시가 돼도 퇴사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준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혼자 공부할 수는 없어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문을 따라갈 때 뭐 준용한다 그 일일이 다 찾아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또 준용한다는 조문이 중요한 조문도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문도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사망이나 성년 후견 개시가 돼도 퇴사되지 않듯이 이 규정이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퇴사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퇴사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퇴조된다, 퇴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죠. 사가 회사 사자니까. 그래서 균형 조문 때문에 퇴사되지 않는 겁니다. 3아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니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조합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서 지분을 양도하는 겁니다. 틀렸고. 이게 합자회사 지분을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리겠죠. 그래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계획에서 정한 출자가액을 한대로 조합 채무를 변제할 책임다. 출자 이행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책임 없는 거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출자가액을 한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행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책임은 없어요. 유한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한 책임이니까 출자 이행한 부분은 더 이상 책임이 없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출자가액을 한대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5항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죠. 지분을 양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들은 조합계획에 정하고 무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들은 조합원 전원동의거든요. 근데 무한책임조합원이야 원래부터 조합원 전원동의로 지분을 양도하는 거지만 유한책임조합원으로만 있을 때는 그냥 조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지분을 양도합니다. 그러나 유한책임조합원이 예외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게 되면 이때는 업무집행조합원이기 때문에 전원동의로서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정답은 5항이 되겠습니다. 됐고. 솔직히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근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하는 수험생들은 많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냥 패스하는 문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소홀히 하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됐고. 6번 상법상 운송주선인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뭐냐? 근데 수험생들이 운송인은 잘 아는데 운송주선인은 좀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틀을 짜볼게요.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송화인이라 부르죠.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을 운송인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받는 사람을 수화인이라 부르죠. 근데 여기에 운송주선인이 들어서요.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운송주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운송주선인이 운송을 하는 게 아니라 송화인의 부탁을 받고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물건을 운송하고 수화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계약을 대신 체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인 게 그거예요. 물론 여기서 물건만 해당됐죠. 여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송화인이 운송주선인 없이 하면 어떡해요? 그냥 운송계약이죠. 운송계약이고 운송주선인을 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그걸 운송주선계약이라 부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볼까요? 그런데 상법상 운송주선인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뭐냐?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가 있다.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운송인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바로 개입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니까 물건을 운송하고 수화인에게 물건을 인도를 해야겠죠. 이왕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송화인으로부터 부탁받아서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할 일 끝난 거죠. 운송인이 운송하고 수화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니까. 그래서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게 운송주선인이 할 일이 마감되는 것이고 그때 송화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액을 정하면 자기가 운임의액을 정했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죠. 운임의액을 정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운송하게 되면 이때는 운임을 청구하는 거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운임만 청구할 수 있고 자기가 운송인이 됐으니까 운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고. 그래서 운임을 정했다는 말은 직접 운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따로 보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임만 청구하는 겁니다. 3번 수인이 순차로 운송 주선할 때 후자는 전자에 가름해서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하면 전자 권리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운송 주선이나 운송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이 운임을 다 청구하거나 보수를 다 청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이 보수를 받거나 운임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특별일치권이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해서 받을 보수,
운임, 채당금, 선대금 채권이죠.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그 다음에 담보물은 뭐예요? 운송물을 유치하는 겁니다. 누구 소유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수, 운임, 채당금, 선대금이 피담보 채권이고 담보물이 운송물인 특별상사유치권이죠. 운송인도 똑같은 상사 특별유치권을 가지죠. 자, 5항 운송주선인이 수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하긴 뭘 추정해? 이게 두 개 틀려요. 보시면 송화인이 청구한다. 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했다. 작성하게 되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 잘 보시면 한 군데만 틀린 게 아니에요. 운송주선인이 수하인의 청구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송하인의 청구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해 주면 이때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왜? 운송인이 작성하는 게 화물상환증이거든요. 원칙은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송주선인이 화물상환증을 작성했다? 그럼 자기가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송하인의 청구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됐죠? 그러니까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수하인의 청구가 아니라 송하인의 청구고, 그 다음에 직접 운송하는 것을 뭐래요? 직접 운송하는 걸 추정한다가 아니라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아주 틀려고 마음먹은 문제죠. 그러니까 7번. 역외운송 잘 안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역외운송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역사상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 나왔네요. 상법상 역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자, 역외운송. 역외운송에서는 역외운송인의 책임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첫 번째 역액에 대한 책임, 두 번째 역액의 수화물에 대한 책임. 역액의 수화물에 대한 책임은 다시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 인도를 받지 않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 일단 목차 잡아놓고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상법상 역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뭐냐? 운송인은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역액이 인도를 청구하지 않으면 역액에 대해서 최고와 통지 없이 수화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인도받은 수화물이 역액이 도착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인도를 청구하지 않으면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 그럼 몇 개가 틀려요? 틀려? 하나만 틀리면 되지. 두 개나 틀려. 보시면은 일주일 내가 아니라 10일 내. 그 다음에 다음 줄 보시면 최고와 통지 없이 최고하고 경매하는 거죠. 한 번 알려주고 해야지 무슨 무작정 경매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 인도 청구하지 않은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고. 그냥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별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은 운송으로 인해서 역액이 받은 손해를 배상액을 정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정상을 참작한다. 역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정상을 참작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상을 참작한다는 말은 물건 운송인의 책임과 같이 정액배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액배상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운송인은 역액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다. 그럼 운송인이 운임을 받는 건 뭐 때문에 운임을 받는 거예요? 운임은 이거로 받는 거죠. 이거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도받았다고 운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인도받은 수화물은 이제 도착하면 10일 내에 인도 청구 안 하면 최고 경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건 운송인의 책임과 동일하다. 인의 책임과 동일합니다. 인도받은 수화물은 물건 운송인의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 4.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역액이 운송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과실책임. 과실책임이다. 주의를 해태하면 과실이 뭡니까? 주의 해태. 해태하면 책임을 진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자, 운송인은 역액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인도받지 않은 수화물에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죠. 됐습니다. 인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인 자신에게 뭔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입니다. 옛날에 뭐 무궁화 기차, 뭐 비둘기 이런 기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고급 기차는 이제 새마을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마을이 지금은 KTX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무궁화, 비둘기 이런 기차들은 그러니까 저렴하고 보통 입석까지 판매하고 그런 기차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차들이 보통 터널을 지나갈 때 이게 조명이 뭐 밤에는 항상 조명을 켜니까 낮에는 조명이 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조명이 터널 지나가면서 조명이 없었어요. 근데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어떤 여성 승객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누가 노리고 있다가 터널로 들어가 어두워질 때 탁 낚아챈 거죠. 낚아챈 겁니다. 그래서 이 철도 측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야, 왜 터널을 지나가는데 왜 전등을 켜지 않았냐는 거죠. 그게 낭만입니까? 뭔 낭만? 뭔 얼어 죽을 낭만? 운송업자, 즉 지하철 운송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과실이죠. 전등을 부실하게 설치해가지고 터널에서 어두웠을 때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는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만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 자, 그다음에 8번. 상법상 창고업자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창고업은 뭐 운송업과 대동소이합니다. 1 항 창고증권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해서 증권을 반환하고 임시임을 분할 쪼개서 각 부분별로 창고증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분할 창고증권인데 비용은 창고증권 소지인이 부담합니다. 2항 창고업자는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임치를 받을 경우에도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무가 있다. 원래 민법에서는 무상 임치 받으면 자기재산과 덕이라는 주의무거든요. 근데 우리 상법에서는 무상 임치 받아도 성관 주의무가 있다. 상당히 유명한 지문이죠. 잘 나오고. 3항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일부 출고의 경우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자, 문제는 창고업자 수입은 뭐예요?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 좀 그래요. 보시면 창고업자의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죠? 보관료죠, 보관료. 보관료는 언제 청구해? 보관료는 첫 번째 물건을 출고할 때. 또는 두 번째 보관기간이 경과 후 이럴 때 보관료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물건이 보관기간 전이라도 물건을 밖으로 빼낼 때는 임시인이 물건을 돌려달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관료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출고하지 않아도 보관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관료 안 주면 어떡할까요? 그럼 유치권 행사해버리죠.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사망을 보세요.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일부 출고의 경우 어쨌든 출고되잖아요. 전부 출고든 일부 출고든 일부 출고할 때는 그 비율에 따라 보관료 기타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출고하니까 당연히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전부는 아니니까 그 비율에 따라 출고 비율에 따른 보관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좋아요. 상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보관 기간 경관 후에도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출고하기 전에라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망은 이거죠. 뭐 일부 출고도 출고니까 비율에 따라 일부 출고한다고 할 때 전부 비용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겠지만 일부 출고의 경우는 비율대로 청구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출고 전에라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항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진에 대한 채권은 물건을 출고하느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한다. 운송주선업도 1년, 그 다음에 운송업도 1년, 그 다음에 창고업도 1년, 공중주택업은 6개월이죠. 그 정도 시간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상행위 평가제입니다. 8문제 딱 아주 정석으로 나왔네요. 보통 이제 총칙이 3문제, 아니면 4문제. 그 다음에 상행위가 4문제 또는 5문제. 올해는 몇 문제일까요? 아주 정석으로 나왔네요. 총칙 문제가 3문제.
그 다음에 상위 문제가 5문제 아주 정석으로 됐습니다. 자, 9번부터는 이제 회사법이죠. 9번 상법상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한 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게 원칙이죠. 이랑 회사의 사원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도 설립 무효소를 지게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상법에서 소송만 나오면 바짝 걸죠. 소송법을 따로 공부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보시면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고 적격이에요. 누가 원고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뭐 무효소송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이라는 것도 있죠. 소송에서.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걸 암기할 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취소소송은 취소권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냐? 채권자 등이죠. 뭐 채권자만 소송을 제기한다 그게 아니라 채권자 등을 취소권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취소소송의 치읓, 취소권자의 치읓, 그 다음에 채권자의 치읓, 그래서 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볼까요? 1랑 회사의 사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설립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 명의 회사는 사원만 설립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다 경우의 수가 달라요. 여기에서는 사원만 제기할 수 있지만 뭐 사원이사 감사가 제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주이사 감사가 제기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채권자는 취소소송만 돼요. 그렇죠? 채권자는 무효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채권자는 취소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또 주식회사는 또 달라요. 또 다른데 채권자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설립 무효소송은 채권자는 안 됩니다. 설립 취소소송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양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 대표를 정할 수 있다. 원칙은 한 명 회사에서 별도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으면 각 사원이 대표자가 되고 업무집행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 또는 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요 사망 지문이 여기 다른 시험에서도 최근에 나왔는데 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해요. 해산 등기가 이루어지면 해산 소멸한다? 뭔 말도 안 되죠. 해산 등기는 대항 요건이고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면 뭘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해산을 하죠. 그 다음에 해산 등기합니다.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지. 청산을 해야 되죠. 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산을 하고 등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 요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산 등기했다고 끝난다? 소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상 노무를 출자 목적으로 하는 사원이 퇴사하면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만 회사로부터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조무 문제인데 노무나 신용을 출자 목적으로 할 경우도 지분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정관으로 노무를 출자한 사원이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만 지분의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노무를 출자한 사원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환급받지 않는 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조문을 암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조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무작정 암기하면 안 돼요. 사항 같은 것도 수험생들 이거 맞지 않냐 하는데 아니 정관에 있어야만 환급받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관이 없어도 환급받고 다만 정관으로 환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문을 해석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법학에서는 공인된 해석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관으로 존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퇴사하고 미리 6개월 전에 예고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퇴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영업연도 말 6개월 전에 예고한 다음에 퇴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원칙과 예외에 관한 조문을 구별할 수 있느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 설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모집 설립이 뭐예요?
모집 설립이 뭐냐? 모집 설립은 발기인이 서면으로 주식을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 모집 주주가 주식 청약서로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바로 모집 설립이죠. 모집 설립입니다. 자, 그러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 설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뭐냐? 이랑 설립 절차를 주관하는 자 발기인이죠.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명내린 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 뭐 발기인이 하는 거죠. 발기인이 모집 설립하거나 또는 발기 설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발기 설립, 여기서 발기인이 제가 서면으로 주식을 일부 인수한다. 발기 설립은 발기인이 서면으로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거죠. 주식을 전부 인수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발기는 뭐냐? 발기는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만을 말합니다. 이걸 형식설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설립사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우리 상법에서 말한 발기는 누구? 반드시 정관에 기명날인 서명한 사람을 발기인이라 보고 이 사람만이 주식을 인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이왕 발기인이 현물 출자할 때 발기인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서 부여할 주식의 종류수를 종권에도 기재하죠. 청약서에도 기재하죠. 왜? 변태니까 니들이 우리 회사 주식을 인수하려면 이런 변태들이 있다는 걸 알고 참작을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도 기재하고 여기 있잖아요. 청약서. 여기서도 변태 있다. 우리 회사 이상한 놈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청약서에도 기재하는 겁니다. 3번 주식 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주식 청약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가 이루어지면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렇겠죠. 그만때쯤은 도달했겠지만. 됐고, 요게 그 작년도 등기직에 나왔던 지문인데, 요 지문이요. 지문이 나왔는데, 요거 올해 회계사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에요. 본답니다. 제가 그 조문을 한번 세법에서는 추정한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법에서는 추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상법에서는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지문, 거의 비슷한 지문들인데, 물론 이제 세법은 납세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주식 청약인이 됐고. 상 주식인 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지 않으면 실권 절차가 되는 거죠. 실권 절차가 되는 거죠. 실권 절차를 거쳐서 실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재모집을 한다는 거죠. 야, 난 주식을 인수했는데 왜 돈을 안 내냐? 안 냈으니까 실권시키겠다. 그리고 실권을 한 다음에 다시 인수인을 재모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주식인 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권리를 잃어버린다. 이게 설립 후는 돼요. 설립 후 신조 발행에서는 실권 절차 없이 바로 실권시키는데 설립 시에는 실권 절차를 거쳐야 돼요. 실권 절차를 거쳐서 실권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발기인이 받을 보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할 수 있다. 모집 설립에서 이제 창립총회였죠.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사항의 변경,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설립 폐지 결의, 다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법학에서 말하는 최고 기간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래서 모집 설립하면 창립총회, 발기 설립은 창립총회 없죠. 그래서 모집 설립 창립총회 시에 변태 설립상, 그 재산인수도 변태 설립상이죠, 맞나? 재산인수니까 맞나? 발기인을 보소. 발기인에 봐서도 변태니까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관도 변경할 수 있고, 설립까지 폐지할 수 있어요. 그 폐지 결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잠시만 쉬겠습니다.